자, 나는 그러니까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나의 몸을 낳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몸을 스스로 낳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낳음이라는 사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아버지, 하늘과 땅, 자연, 또 시간, 공간, 가장 중요하게는 이 엄마,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데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의 관계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관계 속으로 나아집니다. 관계 속에서 잉태되고 관계 속으로 나아지는 것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태어남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나다라는 말을 한자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태어남은 우리말 차를 타다의 그 타다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저 뭐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 목소리를 타고났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타고난 걸까요? 버스를 타고 다닌다면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면 어디에 타고난 걸까요? 그 목에 타고난 거겠죠. 그럼 내가 태어났다면은 나는 도대체 어디에 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 아주 철두철미 우리말로 생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나는 내 몸속에 내 몸을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고난 나의 몸은 나와 분리될 수는 없는데, 내 몸과 나가 똑같은 건 또 아닙니다. 나와 나의 엄마가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원래는 한 몸이었던 것처럼 붙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무엇인가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대문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낱말입니다. 문이죠, 문이 있어가지고 빗장을 걸어서 닫은 것, 이것이 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대문이라는 뜻도 있고 빗장을 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하게는 닫는 것입니다.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게 관입니다. 관문이라는 것은 여닫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고, 이것이 관입니다. 그 열고 닫고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열고 닫기의 체계는 물론 내가 짤 수도 있고요. 또는 짜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나는 무기력하게 하나의 관계 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관계 속으로 나아집니다. 아주 무기력한 상황이죠. 하지만 완전히 무기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어쨌든 이건 유전학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성별은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이 작동하는 걸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아직은 해명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나는 이런 관계 속으로 나아집니다. 그 관계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태어나고 나면 이제 난 무기력하게 어머니에게 이제 길름을, 돌봄을 받아야만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열고 닫고 하는, 걸어 묶거나 맬 수 있는 매듭을 뜻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가족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엄마와 나죠. 아빠는 없을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엄마가 떨어져 나가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엄마는 나에겐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좁힐 수 있는 관계도 있고 넓힐 수 있는 관계도 있어서, 일단 가장 좁힐 수 있는 것, 풀기 어려운, 반드시 묻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 운명차가 되는 것을 옥매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게 이제 묶였다 이런 뜻인데, 옥매듭. 가족이 아마 그럴 것인 겁니다. 근데 가족이 뭔지 잘 몰라요. 일단은 가족의 낱말 뜻도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족이라는 것은 결애라는 뜻인데요. 결애라는 말은 뭐 아주 어려운 낱말은 아닙니다. 겨드랑이를 염두에 두시면 됐는데요. 서로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거, 겨드랑이를 함께 이제 팔을 끼듯이 서로 겨뤄 나갈 수 있는 거 있죠. 꾸러미처럼 이렇게 겨뤄 나갈 수 있는 게 결입니다. 물결도 겨뤄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하나의 서로 층을 지면서 나란히 나란히 또는 앞으로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그 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결의, 이것이 바로 족입니다. 근데 가라는 것은 뭐 집이란 뜻이겠죠. 근데 집인데 한자로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돼지 우리를 뜻하는 한자인데 왜 돼지가 거기 그려져 있을까요? 아무튼 돼지를 기르는 집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집도 있긴 있어요. 밑에는 돼지를 기르고 사람은 돼지우리 위에 사는 뭐 이런 가족 형태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한 것도 되겠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는 생활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떤 먹이들을 사냥을 같이 하거나 또 농사를 같이 짓거나 하는 생활 공동체, 이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우리말답게 이것을 좀 바꿔본다면은 낳아서 생겨난 우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낳음의 관계로 이제 묶인 것, 그 엄마와 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안 떠났다면은 아빠, 이 셋이 기본적으로 낳음의 우리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나온다면 이제 4명, 5명, 또 할아버지가 있었다면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 낳음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묶이는 그런 우리가 있다 이거죠. 울타리, 울. 그러면 이 낳음 울타리,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 공동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핏줄을 함께 나눈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낳았다 이런 뜻인데요. 동생이라는 것은 나와 같이 한 배에서 난 사람이란 뜻이 되겠군요. 넓히면 동포가 됩니다. 2천만 동포 여러분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 배에서 났다 이런 뜻이네요. 또 결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핏줄로 묶였기 때문에 옥매듭, 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풀기가 아주 어렵다는 의미에서 옥매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풀 수 있는 매듭을 풀매듭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이죠. 서울시민대학 이것도 커뮤니티로서 풀매듭입니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회라는 말로 부를 수 있는데요. 사회라는 말은 번역어여서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직을 보존하소서 할 때 사는 땅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신? 땅의 신이 모인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원래는 이제 소시에타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어였기 때문에 새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말은 모여 사는 동아리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모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데 이렇게 뭐 줌으로 모여 살 수도 있고요. 또는 몸이 모여 살 수도 있고요. 돈벌이로 모여 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 살 수가 놀이로 모여 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옥매듭과 풀매듭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 속으로 나는 나아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쭉 먹어가게 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너입니다. 물론 이제 남도 있고 가족을 이제 제외하고 너와 남, 뭐 누이, 우리 이렇게 쭉 있는데 너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나아진 자이면서 낫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음은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 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너는 나를 넘어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나와 같은데 나를 넘어서 있는 자란 뜻입니다. 나를 넘어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와 하나가 아닌 자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나에게 가장 가깝지만 우리가 흔히 너는 반말로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반말이란 뜻으로 쓰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일종의 존칭어는 아닌데 나를 가장 가깝게 이해하면서도 내가 존중하는, 그러니까 존중의 의미로 쓰였던 낱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뭐 아주 가까운 그런 가까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고 소중하고 존중하는 이런 낱말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근데 너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존중하는, 나를 넘어선, 나보다 나은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하는 사람, 가까우면서도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가까우면서도 나에게 소중하면서도 나보다 나은, 내가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면은 뭐 나와 너를 우리가 함께 써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누이도 국어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뜻을 잘 알 수는 없는데요. 누이는 기본적으로는 나와 너를 모두 한데 아울러주는 사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는 좀 더 포근하고 좀 품이 넓은 사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성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나들이 많이 되는 게 누나가 꼭 누이는 아닌데요. 어쨌든 나를 품어주는 그런 나를 넘어선 그게 누나인데, 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좀 나와 너를 모두 포괄해주는 그런 사람을 누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또 한 낱말입니다. 나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이고, 우리가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라는 것으로 많이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요 할 때 우리라는 낱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깥에 나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군요. 남이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가 있을 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 전 이것을 남겨진 자라고 합니다. 남이라는 것은 남겨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이라는 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의 아는 척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서도 안 되는,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아예 모른 척하는 사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사이, 또는 만일 남을 우리가 아는 척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처음 보는 남을 마치 가까이 대하는 사람처럼 하면 신뢰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은 반드시 예의를 갖춰서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에서는 사람 인자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건 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나를 이제 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만일 왕이 남이라고 한다면 말 실수 하나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예의를 갖춰서 그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그에게 경계심을 품어야 하는, 적이 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남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라는 건 예의를 갖출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도 해야 되고 하는, 아무도 아닌 자이면서도 갑자기 나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어떤 누군가, 낯선 사람이 바로 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라는 물음은 당신이 누군지, 이것을, 그의 정체를 묻는 물음이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쓰는 언니라는 말이 있는데, 언니는 식당 가면 언니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갑자기 놀라기도 하는데, 언니는 일단 존대어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니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여성끼리의 호칭, 나이 어린 여성이 나이 좀 더 윗사람인 여성을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니 이렇게 되면서 형님이란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이란 말이 한자가 등장하면서 우리말로 이제 남녀 모두에게 언니라고 썼었는데 남자에게는 형이라고 쓰니까 갑자기 언니는 여자만 쓰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막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어머니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언이였습니다. 언이. 언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어금니하고도 연결되는데요. 크다 이런 뜻하고 연결됩니다. 나이가 많다 또는 이제 어르신이다 이런 뜻으로 언이, 언니가 되고요. 이것이 통치 개념으로까지 연결되면 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님이 붙으면 햇님도 보면 이제 우리 친근함으로 부른다고 많이 이제 시어로 설명이 되는데,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고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햇님 이렇게 되는 거죠. 통치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 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는 이 낱말 하나를 이렇게 끝맺임을 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학문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연구가 낯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걸 아직 완결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숙대에서 강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결짓지는 못하고 있고요. 거의 완결 전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만한 수준은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누구라는 말과 나라는 낱말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물음을 물을 수 있는데 아직 물어지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는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다, 인간 또 뭘까요? 이다, 코플라 문제라고 해가 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은 제가 누구 물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무엇인가라고 묻는 물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그럼 이 무엇 물음은 잠깐 뒤에 오늘 강의는 못 해드릴 것 같아서요. 시간이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서양에서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주도적으로 물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관계를 물은 사람도 있죠. 나와 너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의 관계를 물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나 너를 물은 게 아니고 나와 시인을 물은 거죠.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와 너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물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엇 물음을 묻다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주도적으로 물어졌고 그 물음에 대한 주도적인 답변이 바로 밑바탕에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이 불변하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체란 말은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실체가 이제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단순히 얘기하면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바탕이니까 그것을 다시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무엇인가를 쌓아 올린다는 뜻이죠. 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끊임없이 마지막 입자를 찾아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학적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분석과 종합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출현된 것이 바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 무엇 물음 때문에 서양의 과학이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엇 물음이 잘 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철학은 없지만은 누구 물음은 아주 치열하게 물어졌습니다. 철학에서는 안 물어졌지만 문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 예의 지국할 때 예의라는 건 전부 누구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너 누구냐? 그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우리 조상님은 누굽니다.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으면 숙대생들은 전부 전 숙대 무슨 과 누굽니다. 숙대 무슨 과 누굽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Who are you? 이렇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스키를 좋아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답을 하지 내가 어딘가 속해 있다. 나의 관계를 가지고 답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말이 말하는 대로 듣고 묻고 답을 합니다. 자, 누구 물음인가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누구 물음은 크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현상학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누구 물음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물어졌나요? 나가 물어졌습니다. 자, 누가 물었나요? 내가 물었죠. 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물어진 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것도 나이죠. 왜 물었나요? 물음의 까닭이 무엇인가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나의 나다움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온통 누구 물음에는 모든 것이 다 나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낳으면서 나아진 자다, 나아지면서 낫는 자다라는 일어남이라는 관점으로 나를 규정할 때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누구 물음 속에서 모든 것은
나에 의해서 얽혀져 있고 내가 스스로 짜 나가면서 또 내가 짜여진 그 세계 속으로 짜여 들어가는 이런 끊임없이 얽히고 얽히는 맴돌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의 맴돌이 속에는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고 엄마, 아빠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계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물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을 쭉 분석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나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나는 이런 물음, 나라는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구나.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라는 하나의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도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낱말 하나를 우리말이 말해주는 바에 따라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간단한 물음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물음이라는 이 물음을 하나 찾게 됐고 그 물음의 얼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물어가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며 또 내가 왜 묻는지 그리고 언제 묻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대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긴 시간상 뭐 한계가 한정이 있어서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물을 묻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물음을 물을까요? 까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비롯돼 내오는 유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까닭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비롯돼 나오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까닭이라는 것이 유래, 비롯돼 내오는 자리를 찾는 거니까 공간적인 거군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까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뭐 그럴 일은 없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은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뭐 이런 등등 엄마가 없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물을까요? 아마 이런 거죠. 내가 원래 되고자 했던 나의 모습이 못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주로 묻게 되는 거죠. 이 현상학적인 분석이라는 건데요. 내가 나에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다시 얘기하면은 난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 보다 나다운 나의 모습이 뭐지? 내가 지금 처한 처지나 상황을 보니까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왜 이걸 방치하고 있지? 요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제 물음이 터져 나오면 다시 묻게 되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렇게 나의 이제 삶의 목적 이것을 묻게 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결론을 좀 내리고 뒷부분은 간단히만 보여드리고 이제 끝날 텐데요. 그럼 물은 물었으니까 뭐 답을 좀 찾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뭐 아주 싱겁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첫 번째는 이름이죠. 이름을 찾는다.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명이라고 합니다. 성명이라고도 하고 정명이라고도 하고 명이라는 것은 바른 자리란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부르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부를 때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겠죠. 또 학생들이 저를 부를 때는 교수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름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불러줄 텐데 그 이름 값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 물음의 핵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또는 그 놓인 상황마다 이렇게 내가 내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가 불러주는 그 부름의 목적, 의도 이것을 제대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참인 사람이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기대하는 것을 내가 충족해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이걸 선의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죠. 그럼 들어주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나에게도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내가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름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 이름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나다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신분이 됩니다. 이건 소셜 퍼슨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셜 퍼슨은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신분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인이 뭐 굳이 뭐 딱 직업으로 공인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신분으로 이때 말하는 이제 신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갈고 닦아 나가는 몸이란 뜻입니다. 수신할 때 신. 그 몸을 닦고 나가서 갈고 닦고 나가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바지한 어떤 그런 덕 베풀어 놓은 것.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은 베푸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베풀었는가? 그럼 사회적으로 그만큼 인정을 해주죠. 이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내가 얻은 이름, 두 번째는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가? 베품의 정도, 덕을 베풀었으면 그 덕, 그것이 바로 신분, 그것이 바로 나다움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가장 유동적이면서 역동적인 거죠.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바, 영화를 좋아한다든지,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요리를 좋아한다든지, 아이돌 보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의 이제 맛의 형태에서 멋의 형태로 승화시켰을 때, 멋나다, 멋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술이야. 아주 뛰어난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 저만의 누리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또 나다움을 이룬 것이다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이제 따져 들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크게는 세 갈래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서양에서는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바람에 끊임없이 나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나는 정신이다, 나는 영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고요. 정신이라는 건 또 뭐냐? 그건 신이다, 신의 이마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신과의 연관 속에서 또는 불변하는 어떤 실체적인 요소 속에서 나를 이해해 왔다 보니까 위에서 제가 누구라는 물음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풍요로운 관계로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도 나의 문제가 알의 주체, 알의 인식의 판단의 주체 이런 식으로 주체 영역으로 다시 바뀌는 정도였지 실체에서 주체로 바뀌는 정도였지 무언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현재도 서양의 주도적인 물음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제대로 물어지지 못하고 있고 누구 물음 자체가 서양에서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은 이제 우리 말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누구 물음을 이제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여건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너를 중심으로 쓴 너가 될 테고요. 나를 중심으로 읽을 너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읽을 수는 없는데 문승용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나와 너를 한데 품은 모두를 함께 품는 그 인권,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인권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전시하고 한국에서도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아주 흥미로운 글자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른쪽에는 백기를 들었어요. 항복이죠. 왜 백기를 들었습니까? 이것도 모르겠고요. 저것도 모르겠고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뭔가 열심히 조각을 해왔는데요. 김종구 작가는 조각가입니다. 무지무지 열심히 조각을 해왔는데 뭘 조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조각을 해야 될 것이며 형상이라는 게 뭐고 도저히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조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각할 수 없다는 조각가가 조각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폼 형태를 갖추는 작업에서부터 디폼 형태를 허무는 작업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백기가 이 작품입니다. 해가지고 아무튼 저도 나라는 이 낱말 하나를 발견해서 누구 물음을 쭉 추적해 가고는 있는데 뭐 아무튼 선배들이 없다 보니까 아주
제가 가는 길이 옳은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가끔 백기를 들곤 하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